우리 최영애 평론가께서 해외에 좀 다양한 직군들이 이렇게 정치한 사례들을 좀 네네네. 준비해 오셨다고. 정치가 풍자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게 자, 지금 개그맨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정치가 너무 다 웃겨버리니까. 정치가 개그를 하니까. 네, 정치가 개그를 해버리니 개그를 안 본다. 어. 정치 뉴스를 봐도 빵빵 터지는 정말 재밌는데. 국민들이. 예. 그게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똑같은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이슬란드예요. 음. 아이슬란드에서 연 그나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의원을 한 건 아니고 시장을 했는데 레이캬비크라고 하는 아이슬란드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코미디언을 하던 사람이 화가 났어요, 갑자기. 이게 정치가 더 웃기니 코미디가 더 웃기니 한번 이 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그러면서 시장에 출마했는데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딱 4년간 이 시장으로 재직을 하는데 평판이 좋았어요. 그래서 재선될 거니까 나와라 그랬는데 아니요, 저는 원래 코미디언이고 이게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번 나온 것이다. 그리고 다시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아이슬란드의 이제 레이캬비크라고 하는 시장의 사례이고, 멋지네요. 네, 그거보다 더 큰 파장이 있었던 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베페 그릴로라고 하는 정치인인데 오성운동. 오성운동의 창시자예요. 예, 예. 오성운동 창시자고 이게 포퓰리즘 정당 운동을 막 벌여서 2000년대 이후에 호응을 상당히 얻었고 실제로 지금 집권당을 만든 사람이죠. 지금 집권당이 네네네. 그렇다고요? 근데 이제 정치 성향으로 보면 특이한 건 이 베페 그릴로의 경우에는 우파 정당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인기가 쇠락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총리를 비판했다가 이 미디어에서 퇴출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장외에서 극장 같은 데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사람이 막 모여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MB 정부 때 핍박받던 김재동 씨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해서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2000년대 이후에 이분은 제가 보기엔 그 당시 최초의 정치 블로거로 상당히 대중을 모았던 온라인 정치의 특혜를 받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코미디언이 정치인이 됐고 이 사람은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정치를 한 케이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로 가보시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뻔했던 우크라 스캔들의 전화 통화 상대자죠. 바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인데 이분은 젊어요. 78년생이에요.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코미디 시트콤의 주인공이에요. 그 학교의 역사 선생님이 이 현실 정치 이래서는 안 된다 고 이제 부르짖었다가 국민들이 와 하고 이제 새를 몰아줘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에요. 친구들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야, 지금 현실 정치가 꼭 드라마 같아. 네가 실제로 출마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정말? 그리고 출마했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치를 잘하는 편이에요. 인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는 조 바이든 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압박을 받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주역이잖아요. 네, 바로 상대 주역이죠. 조 바이든 지금 대통령 후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도 요게 조금 이제 걸리는 대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 때문에 지금 존 볼튼 보좌관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탄핵은 넘어갔지만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미국 대통령, 민주당, 공화당, 현 대통령, 대통령 후보들의 약점을 쥐고 있는 인물인데 코미디언인데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에 좀 법조인 출신 외에 또 소위 이 직업 정치인 출신 외에 좀 이제 대통령이나 혹은 국회의원들이 좀 다수 나온다면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라는 이 조직, 기관은 이것은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연구기관도 아니고 국회는 대의 기관이잖아요. 좋은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그 구성 비율과 가장 근사하게 이루어진 그런 국회가 좋은 국회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좋은 국회가 아니에요.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못된 국회예요. 노동운동을 하던 한 분이 정치를 떠나면서 그런 말을 한 게 너무나 아팠어요. 만약에 노동자가 300명 중에 하나만 더 있었어도 조금 더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교사가 많겠습니까? 교수가 많겠습니까? 교사가 훨씬 많죠. 교사가 훨씬 많으니까
그 비례대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사도 여러 교사들이 있잖아요. 장애 아이들 하는 교사, 실업 교사, 무슨 교사,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소위 휴가를 얻습니다. 휴직. 한 텀 하고 또 두 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엔 다시 교사로 돌아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권력의 인격화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어떤 인간에게 부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지향에, 어떤 가치에 권력을 주는 것이지 어떤 인간한테 준 게 아니에요. 녹색당은 처음에 의회에 들어갔을 때 4년 동안을 우리는 4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하겠다 그랬어요. 소위 순환 원칙이죠. 그들이 반대한 것은 권력의 인격화예요. 어떤 한 인물에게 권력이 마치 부여된 것처럼 지금 한국은 완전히 그렇게 돼 있죠. 권력이 인격화되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무슨 뭐 제왕인 것처럼, 황후인 것처럼 그렇게 군림을 합니다. 정말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죠. 그것은 권력이 인격화돼서 그렇죠. 대의가 여러 면에서 잘못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능, 여러 사회적인 직능이 의회에서 제대로 대변 안 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거의 대변 안 되고 있고, 자본가들 주변에 그런 직능들이 집중적으로 대변돼 있고, 또 세대가 전혀 제대로 대변 안 돼 있어요. 성이 전혀 대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능, 세대, 성,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한국 국회는 그야말로 최악의 대의를 하고 있는 국회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예. 특혜와 특권을 줄이기 위해서 비례성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뭐 그런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브로드 김진중 기자입니다.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티브로드 서울방송에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티브로드 서울방송 페이스북 친구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약 130명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해서 20대 청년층이 35.9% 참여해 주셨고요. 3, 40대가 46%, 그리고 50대 이상이 17%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고루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이 지나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반수가 넘는 55%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34.4%가 그렇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10.7%가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이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줄지 궁금합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1위는 공약을 보고 뽑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71%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52.7%가 인물, 44.3%가 정당, 그리고 그 뒤를 후보자의 재산 및 전과 기록, 지역 및 출신 학교,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각각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 구분을 해봤는데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대 응답자의 86%가 어떤 공약을 내놓는지가 이번 선거에서 나는 중요하게 판단할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그 뒤를 이어서 54%는 인물, 36%는 정당이었습니다. 20대 청년층과 비교해서 3, 40대를 비교해 보면 막대 그래프가 고른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약, 인물, 정당 고르게 보고 뽑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50대 이상 노년층은 인물이 굉장히 높죠. 55%가 인물이었네요. 이에 반해서 공약은 43%로 좀 낮았습니다. 이번 선거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리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또 드려봤는데요. 코로나19 등 질병 관리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이 이슈에 대해서 가장 크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71%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일자리, 부동산 등의 경제 문제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북한 및 해외 관계 문제 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이슈로 꼽아주셨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의원님이 아닌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 앞으로 국회를 변화시킬 이번 선거의 국민의 선택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김진중 기자였습니다. 예, 김진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 민생 법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생 법안 말 그대로 국민 생활과 관계가 있는 법안을 말하는데 이 민생 법안이 통과율이 저조하고 법안 통과율 민생 법안이 대부분 민생 법안이긴 합니다. 선거법이나 이렇게 딱 국회나 이런 거 관련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하고 관련된 법들은 대부분 민생 법안인데 이 민생 법안 자체가 통과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한테 국회가 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민생 법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저도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가끔 쓰기도 하는데 사실 잘 모르고 쓸 때가 많아요. 뭐가 네. 민생 법안이지? 다 자기가 관련된 민생 법안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법 네. 중에 민생이 아닌 게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국회 20대 국회가 역대 법안 통과율 그 국회 중에서 최저다라는 언론 보도는 많이 나왔어요. 그게 민생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민생 법안은 잘못 쓰여지고 있죠. 언론에서 쓰는 것은 주로 여야가 어떤 이 노선이나 정치 노선이나 뭐 이념이나 여기에 격돌하는 것은 민생에서 뺍니다. 일단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전 경제 민주화 이거 민생이거든요. 예. 근데 지난 정권 때나 이번 정권 때나 경제 민주화로 법안을 몰고 가다가 경제가 어렵잖아요. 요즘에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로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친노조 법안이었는데 친기업 법안으로 바뀌어요. 규제를 하는 법안이었다가 규제 완화 쪽으로 바뀌어요. 요 경계에서 경제 민주화냐 경제 활성화냐 이게 대립이 되는데 여기 관련된 법안들이 다 민생 법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거대 양당 중에 한 축이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생 법안은 무쟁점 법안, 무쟁점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을 흔히 민생 법안이라고 칭하는데 법안. 이러다 보니까 이 뭔가 큰 물꼬가 합의가 돼야 본회의가 열리고 의결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소위 어쨌든 언론이 이 규정한 민생 법안들은 뒤에 다 계류돼 있다가 뭔가 큰 물꼬가 하나 터트려져야 우르르 몰려서 이것도 무더기 이 급하게 처리가 되는 경향들이 있지 그 외에는 다 물꼬가 막혀 있더라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민생 법안을 저는 최근 들어서는 예. 주로 이 재난을 당한 지역에 지원하는 법안 같은 것들 뭐 코로나 또는 이제, 3법 뭐 이런 것들. 코로나 3법 그 이전에는 이제 강원 산불에 대한 예. 이 긴급 재난 이 지원법 이런 것들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민생 법안 통과율 낮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통과율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도 언론의 문제를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를테면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 개인 정보를 익명화가 아니라 비식별화 정도 한 것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법안이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이쪽에 특히 개인정보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다수의 언론들이 민생이 필요한 법안이다라는 이름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보도 행태를 보여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과연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 비슷한 사례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인데 이 산입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에 제조업의 사업장 중에서 뭐 초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아예 줄어드는 효과도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 여론의 찬반에 맞게 국회가 토론했는가 이게 굉장히 계속 뒷전에 미뤄져 있다가 부랴부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와서 별 토론 없이 통과가 되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첨예하게 논쟁해야 될 법안들이 오히려 뒤로 밀리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법안들은 상대적으로는 서민들의 살림살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법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수처법 이게 이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공수처법이 가난한 사람의 서민 살림살이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느냐? 또 국회 구성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뭔가 중산층 위주의 국회, 그러니까 엘리트 위주의 국회이기 때문에
그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밀리더라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돼 있는 것이죠. 대표성, 대의성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고 언론이 어쩜 무쟁점 법안을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장 쟁점이 돼야 되는 사안들인데 언론이 그거를 그렇게 보도를 함으로써 좀 문제가 이제 민생 법안으로 포장되는 문제까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법조인으로서 네. 박지훈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이제 사실 무쟁점인데도 그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또 정쟁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양보할 테니까 당신들 이걸 양보하라. 결국은 사실 다 봤을 거예요. 상당히 낮은데 지난해 연말에 무더기로 다 통과가 됐어요. 연말 연초 합치면서 이른바 4+1 하면서 뭐 다 통과가 됐습니다. 만약 그때 통과 안 됐으면 정말 최악의 됐을 텐데 그래도 그때 통과됐는데 결국은 쟁점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들의 정당이나 자신들의 정치 세력에 유리한데 이걸 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은 빠져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쟁점을 또 해야 되는 걸 놓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20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에서 뭐 법안 처리율이 최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법안 처리율이 제일 낮으면은 정말로 일을 안 한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좀 얘기도 나오고 그거에 대한 반론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그거에 대해서? 자체가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아, 평가 그런가요? 방식을 다양하게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교수님의 학점이 낮아. 그럼 전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하지만 예. 그 교수님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또 교수님도 평가 방식에 매우 주관적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굉장히 강해져서 이 교수의 재량권이 좁습니다. 그럼 뭐냐면 두 가지를 봐요. 양과 질을 봐야죠. 국회도 평가는 똑같아요. 예. 전 법안 통과의 양 이거 매우 중요하고 통과된 법안들의 질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전 제일 놀란 게 뭐냐면 20대 국회가 왜 최악이냐면 패스트트랙에서 최악이에요. 패스트트랙은 자기네가 만든 법안이에요. 예. 물론 이전 이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그래놓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다수가 쓰라고 만든 게 패스트트랙이에요. 다수가 썼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려면 왜 저 법을 만들었지?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은 긴급 처리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여야가 이루어지는 걸 원칙으로 소위 국회 선진화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래도 합의가 안 되는 중대 사안이 있을 것이니 그럼 다수가 밀어붙일 수 있는 길을 터주자.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작동했더니 안 된다고 싸우고 또 그게 올릴 때 싸우고 통과될 때 싸우고 그러고 보면 이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는 뭘 하냐면 법을 수없이 만드는데 법을 안 지키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 패스트트랙 격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 했어요.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법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왜 막습니까? 그때 전 의안과 맞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 국회가 불법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지금 민생 법안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모든 이 진입하려는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국민 소환제를 걸어야 돼요. 국민 소환제. 네, 이게 민생이에요. 왜냐하면 국회가 제대로 안 서면 이 국정이 계속 농단되고 있는 지속적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 국회의 뭐 인격화는 안 된다. 교수님 말씀에 공감해요. 그래서 전 국회를 좀 상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논리로. 국회의원들은 상품이에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할 것이냐. 입법 노동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장이냐? 국민이 사장이에요. 근데 반품이 안 돼. 이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중간에 일 못하면 노동자도 파면시키는데 국회의원도 파면당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대통령의 파면도 봤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파면이 잘 안 되더군요. 그 다음에 파면이 안 되는 게 법관인데 법관도 간혹 파면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원 다수를 국회에 진입시키는 게 4년간 철밥통을 만들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민생 법안 중에 전 21대 국회에서는 이 국민 소환제 이것을 법제화하려는 의원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근데 아직은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김누리 교수님께서는 뭐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민생 법안 잘 통과 안 되고 20대 국회 일을 안 했다라는 평가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 다 똑같은 건가요? 일단 정당이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최적의 인물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입법 과정에 소위 저건 성실성이나 뭐 이런 노동윤리나 이런 거네요. 그런 것조차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조차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최 선생님 말씀한데 조금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국민 소환제 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이런 의원을 좀 뽑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나서는 의원들을 반드시 뽑아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불행은 선거법에 있어요. 제가 보기엔 선거법은 형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냥 게임의 룰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선거법 때문에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들이 자기가 던진 자기의 정치적 의사가 여의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선거법 때문이죠. 지금 한국의 선거법은 저는 4분의 1 선거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60%, 대체로 40% 얻으면 당선됩니다. 사륙이 24, 나머지 75%는 어디 가요? 사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가 국민 100%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겨우 25% 정도를 대변하는 자가 앉아가지고 100을 대변하니까 나머지 4분의 3에 말하자면 민의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괴리를 메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독일식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지금 틀림없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의 모든 국민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불평등 문제예요.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정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생존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요. 이것을 핵심적인 선거의 쟁점으로 내세우는 정당, 무슨 와이파이 공짜로 주겠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국민들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벼랑에 몰려서 그걸 풀어주겠다라고 나서는 바로 그 정당, 그런 정당이 저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것은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거로 간다면 내 표가 사표가 안 된다는 얘기죠. 25%는 얻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미세먼지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 환경 문제,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내세우는 정당이 최소한 5% 넣습니다. 최소한. 이게 독일식으로 간다면. 그렇게 되면 그런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서 환경과 관련된 입법을 하고 또 불평등을 해소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하면 불평등이 해소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정당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대한 양당이 결국은 잘못된 단순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매개로 서로 손잡고 지금 과도지배를 해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법을 고쳐야 비로소 민의가 반영이 되고 민의가 반영돼야 비로소 한국 사회가 변하는 거죠. 지금 선거법 가지고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네.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다. 이걸 내세우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의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법안이 왜 이렇게 낮게 통과율이 낮은가, 그리고 민생 법안이 왜 처리가 안 되는가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선거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뽑혔는데 일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일을 하게 만들 이유가,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국민 소환제를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대의제, 지금 제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안 가는 이런 선거제도의 문제까지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지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좀 더 요만큼이나마 만들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국민 각자가 자신이 뽑아야 될 대표자는 그 국민 자신의 모습하고 닮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후보를 놓고 견주기 앞서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유권자들이 먼저 자문자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후보들을 놓고 가를 때, 분별할 때
명확해 보이는, 그러니까 가치관은 명확해 보이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나 후보가 협상이라든지 타협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협상이나 타협을 하려면 자기 입장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무엇을 대변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야 유권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지 아닐지 거기에 더 합당한 기준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이좋게 잘해봅시다. 이것을 선거 때부터 이미 그런 것을 드러나 보인다면 그건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도 굳이 내가 안 찍어줘도 되겠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각이 서는 후보. 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후보를 선택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아까 전에 그 김진중 기자가 미리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71% 국민의 71%가 공약을 보고 뽑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이 저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공약을 몰라요. 예. 뭔 공약인지 모르는데 전 국민 와이파이 와. 민주당에서 한 거 그거 빼놓고는 저는 지금 잘 기억나는 게 원자력 없어요. 뭐 얘기도 한번 들어본 예, 것 같은데 뭐 어째 하자는 것도 잘 공수처 모르겠고요. 폐지를 또 뭐 내건 데도 그렇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 분들이 다 아마 우리 유권자들도 이 연극 정치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공약으로 후보를 나는 결정하겠다. 음. 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연구로 뽑을 수는 예,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 이제 설문이라는 거는 어차피 선택지를 주고 물어보니까 음.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고 정치의식이 높은 것을 골랐으시리라 보는데 제가 아까 저 아이슬란드의 시장 얘기를 드렸잖아요. 연 그나르라고 이 코미디언이 시장 출마했을 때 공약 1, 공약 2, 공약 3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해요. 이 모든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게 나의 공약이다. 이게 이 사람의 최고의 하이 코미디였어요. 유권자는 다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예. 우리 유권자도 공약을 보면 판별하는데 공약 보고 뽑으려고 기다리는데 지금 정당별 공약이라든가 지역구 후보별 공약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월 말에 나오겠지만 불과 한 2주 만에 공약 검토를 해서 뽑아라. 후보는 난립되고 있고 지금 253개 지역구 플러스 정당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약을 보고자 기다리는 역시 상품 선택을 해야 되는 후보자들에게 메뉴도 지금 전달 안 시간이 해주고 없어요.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거의 날조 정치다. 비판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가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후보들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국회의원의 아까 저는 이 김평론가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의원을 나의 대변인으로 의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민의의 전당으로 보내서 나 대신 4년 동안 일해 이러는 거잖아요. 그 정체성의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이런 문제 공약 이행률을 극복하려면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이걸 우리가 이번에 규정하고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유권자인 나도 욕망과 욕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빨리 들어오고 싶어. 근데 그거를 공약하는 사람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네에 재개발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딱 공약의 1순위에 아주 큰 글자로 뽑으면 찍어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욕망을 국회의원 후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이용하는 분들이에요. 이 정치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그래서 먼저 자기 규정도 해야 되지만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욕망으로 시의원 뽑고 도의원 뽑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뽑고 광역자치단체 의원들 뽑고 지자체장 뽑으면 되거든요. 그분들은 지역 개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국회의원은 결국은 국가의 중요한 입법기관으로서 아까 얘기한 국민들의 민생 여기 하나 더 있어서 저는 민익이라고 부릅니다. 국민들의 이익, 국민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개발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걸 좀 알고 찍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은 이게 조금 저는 스스로 말을 하면서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이런 게 또 계몽주의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만 이런 국민 계몽을 좀 우리가 함께 서로 상호간에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모 국회의원 분이 저한테 의정보고에 사회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네네. 제가 그래서 저는 아무 정당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의정보고에 가서 이제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서 그날 의정보고에서 가져온 거는 어느 무슨 지하철을 어떻게 했느네 학교 시설 뭐 바꾸고 구청을 뭘로 네. 바꿨네 완전 그러니까 개발 공약만 쫙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오신 분들도 그걸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를 개발시켰느냐 그렇죠,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뭐 업적을 한 분인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언제까지 국회의원한테 뭐 개발하는 거 가져와라 해내라 이런 거를 요구를 하면은 그 국회의원은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그 21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변경된 것은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가 네네. 지금 우리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지 게다가 지금 뭐 위성 정당 막 난립하고 네네네. 뭐 이런 네네. 분위기라서 의석수는 똑같아요. 300석 고정에 253석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되고 남아 있는 47석을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정당별로 분배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병립형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병립형은 정당 지지도 받고 지역구에서 또 얼마나 당선됐느냐도 보고 이걸 합산해서 대충 나눠줍니다. 이게 병립형이었어요. 소선거구제의 폐단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발상을 바꿔보자. 국민의 이 어떤 의지를 민의로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려면 의석수는 한 6개밖에 없는데 한때 잘 나올 때 지지율이 10%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국민 10%가 이 정당을 지지한다면 이 정당은 그러면 정당 지지를 한번 받아봐서 이번 총선에서 10%의 지지율을 정말 이끌어냈다면 의석 중에 10%는 줘야 맞는 거 아니야? 그럼 30석 정당이 되는 거예요. 지역구에서는 이 정당에 치이고 저 정당에 치여서 6개만 간신히 건졌지만 이걸 좀 준용시켜 보자. 이게 연동형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혁신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선관위의 권고예요. 예. 연동형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좀 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도입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선거구는 이 중대선거제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석패율도 좀 도입해 보라고 나와 있고. 근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그러면은 지금 47석 비례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중에 또 캡이라는 걸 씌워서 연동형은 한 30석까지만 주고 연동형 100% 적용하면 의석수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적용을 해서 굳이 또 준연동형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여기에 핵심 맹점은 뭐냐면 300석으로 의석이 고정됐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연동형은 아까 500석까지 못 만들어도 위로 좀 늘어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국회 총선마다 의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360석까지로 늘려보자. 그걸 또 이제 서로 타협을 해서 330석까지 한 10% 늘려보자. 이게 마지막에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안이었는데 이 정도라도 안 되면 연동형, 준연동형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나누는 방식을 조금 바꿨을 뿐이다. 근데 그것도 나눠두기 싫다고 지금 이제 거대 당이 이 정당 지지만 흡수하는 비례 정당을 만들었는데 선관위가 이걸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랄 일의 연속인데 지금은 다 이제 너덜너덜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알겠습니다. 안타깝고 예. 앞으로 좀 개선되길 희망해 봅니다. 우리 김노희 교수님 예.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예. 지금 긴급하게 손을 여러 번 드셨어요. 지금. 답답하셨나 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저는 네.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이 책임 선거법 개정이 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고요. 이거는 연동형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도 파렴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전 누덕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국민들을 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너무 분노해요, 사실은. 전 세계에 지금 정치 지형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온 정치 세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녹색당입니다. 이 녹색당은 발전을 저지하겠다고 나온 정당이에요. 이런 정당이 지금 유럽의회에서 거의 2위를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독일에서도 지금 3위 정당으로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그냥 항의하는 정당이구나 이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녹색당이 한국의 선거제도로 하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에요. 지역구에서 어떻게 1등을 해요?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에요. 아예 연동형 비례대표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표가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내 표가. 내가 녹색당을 지지해 그럼 찍으면 녹색당 의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정당 지지도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거의 60대에 들어가는데 한 40년 투표를 했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선거할 때 한 번도. 왜냐하면 저희는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목숨 걸고 따낸 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세대는. 그런데 단 한 번도 소신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차악 투표를 했어요. 제 소신에 못 미치지만 거악이 있기 때문에 저놈들을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차악 투표를 했어요. 늘 차악 투표를 해보다 보니까 그 표를 받은 정당이 무능한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어차피 자기한테 찍어주니까. 소신 투표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선거 구도가 한국 사회를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축적되면서. 그리고 정치인들의 실력, 정당의 실력도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거 제도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이것이 바뀌어야 한국 사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민의를 왜곡시킨다. 현재 선거 제도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시의를 왜곡시켜요. 시의. 시대 정신을 왜곡시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시대적 쟁점들이 정치적 쟁점으로 의회 내에서 풀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녹색당이 80년대 초에 생겨요. 왜 생겼겠어요?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의 충격에 의해서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의식들이 커졌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녹색당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의회에 들어간 거예요. 5% 정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에? 그 이후에 독일이 통일되잖아요. 통일됐을 때 동독 시민들을 대변하는, 통일에 불만을 가진 동독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민주사회당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게 또 그 시위를 담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니까 분배 구조가 왜곡되고 심각하게 왜곡되니까 분배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좀 더 급진적인 좌파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좌파당이 나온 거예요. 이게 10몇 프로 얻어서 또 들어갔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난민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 난민을 100만 이상 받으니까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한당이라는 게 또 나와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의 한 10년마다 새롭게 생기는 사회적 쟁점들을 정치적으로 끌어안고 그걸 의회에 끌고 들어가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내 표가 사표가 안 돼야 되는 거죠. 현재처럼 단순 소선거구제 1등 한 놈만 뽑는다? 이것은 많은 민의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선거제도예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행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박지훈 변호사께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좀 투표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유성 정당은 만들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찍었을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인데 지역구를 많이 얻으면 내가 비례 찍은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말하기가 미안해요. 그냥 편하게 내가 원하는 걸 찍었을 때 되면 되는데 서로 막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편하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택지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위 기득권 정치 계급과 그들을 새롭게 청산하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이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선거법 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회 내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 내에 원내외의 많은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거대한 시민운동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국가대표를 뽑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그렇다면 유권자나 후보나 이 선거는 국가대표를 뽑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좀 인식하고 이번 선거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대 의원님들 한 2번만 하이소. 4번, 2번 정도. 지자체장 3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래 오래 해먹으려 하는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하시려고 하는지 2번만 열심히 하고 딴 사람들 할 수 있도록. 당신이 아니더라도 할 사람도 많고 이 정당이 중요한 거거든요. 인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하고 더 이상 안 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영화 대사로 표현하면 고마해라 많이 묻다. 고마해라. 이제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알겠습니다. 많이 했다, 아이가. 예. 선거라는 게 정치인들이나 정당에게는 이게 전쟁 같은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아까 그런데 이 전쟁의 총알은 뭐냐? 바로 표입니다. 사실 총알은 이 유권자인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선거는 유권자인 우리들에게는 전쟁 아닙니다. 저는 이게 잔치이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 없이 갈아보는 이제 그런 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소신 있게 정치에 있어서는 안 될 세력을 좀 몰아내는 투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좋은 의원들을 자꾸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의원들을 자꾸 걸러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투표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게 안 된다면 4년 후 이 자리에서 이 멤버 그대로 국회 이제는 없애야 한다라는 방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국회 이제는 없애야 한다. 가장 국회의원들이 덜덜덜 떨 내용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번 4.15 총선 한 분도 빠짐없이 본인의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를 하셔서 정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건가요? 예,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